자, 이번 시간에는 전환세무 2급 11번부터 15번까지 세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은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전환세무 2급용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랑 지금 현재 문제에서 나온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랑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 사업자 여기는 단위과세인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아요. 단위과세 뒤에는 신고 납부 제도 이렇게 얘를 하나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신고 납부 제도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라는 거죠. 이렇게 제도 이름을 아예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그 다음 비교해서 나오는 게 주사업장 총괄, 그 다음 납부제도죠. 납부제도 총괄 납부제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주사업장 총괄 제도는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그림이 이게 본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본사가 이제 지점을 놨는데 지점들은 전부 다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그러니까 본사의 파워를 못 가지는 애들이에요.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그림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할이 되냐면, 본사가 모든 걸 다 해요. 본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말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지점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점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본사가 이렇게 그림이 있다라고 해도 지점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지점도 있고 또 다른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기도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각각 연계만 되어 있을 뿐이고, 각각이 다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지점이 각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납부만 한쪽에서 하는 거죠. 납부는 지점에서 해도 되고 본사에서 해도 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납부야 뭐 어느 누가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이제 문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자, 주된 사업장이 본사죠. 본사. 현재 문제는 이쪽이에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의 세금 계산서 수수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죠. 현재 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개인은 이제 주사무소 개념은 양쪽 다 들어가요. 개인은 이제 여기도 되고 주사무소 여기도 되고, 그런데 본점에서만 되는 것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본점과 지점이 전부 다 되는 것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보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이 지점에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주된 사업장에, 얘가 주된 사업장이에요. 본사가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얘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4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에 20일 전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제 92의 자산 회계 1급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이 두 개 비교한 거. 오히려 전산세무 2급 쪽에 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 1급 특별 문제인가? 거기에도 얘가 나오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꼭 세무 2급 쪽 파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죠? 영세를 적용하죠. 정답은 1번. 아주 간단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개인 소비자예요. 개인 소비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할 거는 이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가세자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면세죠. 부가세 면제가 된다.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13번. 수정세금 계산서 또는 이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계약이 해제가 난 거죠. 계약이 해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계약이 일어났다가 세월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다가 무엇이 일어났냐면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부가세 신고했겠죠.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자, 오른쪽 이 날짜에 작성일도 계약 해제일로 하셔야 되겠죠. 적고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이거는 이제 부록이죠. 부록. 비고에 적고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맞는 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서 발급하면 처음부터 안 한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처음 날짜로 바로 없애버립니다. 얘도 맞는 말. 자, 3번.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이제 나중에 환입이 되었어요. 이 말이나 뭐 거의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해제된 날 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돼요. 비고라니는 뭐 환입된 날을 덧붙여서 아니고 처음 얘랑 똑같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라면 처음부터 안 한 것으로 받으잖아요. 그래서 얘는 날짜가 처음의 날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쪽이고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쪽이에요. 계약이 가다가 중간에 공급가액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는 해제됐다든지 또는 뭐 취소가 됐다든지 또는 환입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 뒤에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의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뒤에 발생한 날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계약이 아닌 경우의 사례들 있죠. 지금처럼 면세 사업인데 뭐 과세 처리를 했다든지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든지 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그 영세율로 과세를 영세율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당초 날짜로 처리를 합니다.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가끔씩.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13번 같은 문제는 그 책 보면 되게 방대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도의 감으로만 풀어야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 대부분은 해제나 환입이나 또는 증감이 발생된 사유의 날짜의 작성일자로 하고 처음부터 없던 거래는 또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만은 당초 날짜로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보통 국내죠.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이외에 외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 이것도 국내죠. 그때가 국내에 있을 때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우리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죠.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출국일 플러스 1일로, 출국 당일이 아니고 출국일 플러스 1일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까지 뭐 이게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죠. 출국일 플러스 1일. 즉 어떤 이야기냐면 출국하는 날에는 거주자로 보고 출국한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봤을 때는 그 나라에는 입국한 날짜부터 거주자가 아니라 입국한 다음 날부터 거주자겠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언제 가는 날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출국일 플러스 1일부터는 다시 비거주자가 됩니다. 책에 안 나오는 이게 명시는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추측하시면 됩니다. 3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그리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이렇게 구분하죠. 주소를 두면 즉시 뭐 날짜 상관없고 거소 주로 거주하는 장소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거주하는 장소가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얘도 맞는 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영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라고 해도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다든지 주소를 두게 되면 그 사람도 거주자로 봅니다. 즉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거나 이제 추계라는 것이 뭐냐면 추측해서 계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추측해서 계산할까요? 장부 정리 안 했겠죠. 장부 정리. 이렇게 장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추계조사 결정. 추계 신고는 뭐냐면 내가 추측해서 신고하는 거고 추계조사 결정은 내가 신고 안 하니까 국세청에서 결정 지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추측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추계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 말이 틀렸죠. 어쨌든 이 말 좀 빼고 보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 신고하면 좀 괘씸한 거죠. 야, 니 어떻게 보면 왜 장부도 작성 안 해? 너는 작년부터 있었던 결손금 있다라면 그거 공제 안 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이 틀렸어요. 예외 없이. 예외가 뭐냐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했던 컴퓨터가 소실이 된다든지 모든 장부가 날아가서 없어진다면 그때는 2월 결손금 공제는 가능하다.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오답 같죠?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 근, 연, 기, 이, 배 순서로 공제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외울 때는 담배 연기는 입 안을 삭게 하죠. 그래서 사근연기 이렇게 하면 외우면 담배 연기는 사근연기 어디에? 입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근연기 입에. 여러분들 담배 안 피시죠? 저는 한 20년 정도 폈는데 어떠한 계기로 끊게 되었어요. 건물을 홀레당 태울 뻔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끊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거는 건강한 몸과 그리고 살이 돌아왔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맞는 말.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은 이제 세 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부동산 임대 이렇게 하고요. 부동산 임대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부동산 임대 외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임대도 지금 나왔죠. 주택 임대 사업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두 가지만 분류돼 있죠. 저도 이거 끼워서 좀 신고를 저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코드 번호가 얘는 30 얘는 얘가 40 얘가 30 얘가 아마 코드 번호가 뭐 41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제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서 하나 더 생긴 거고 어쨌든 간에 주거용 건물이 얘죠. 주거용 건물이 요거고 외의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이쪽으로 넣을 수가 있죠. 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직거는 직거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소득에 대해서만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번 결손금이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는 지금 현재 결손금의 개념이었죠. 어떤 개념이냐면 마일리지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손금은 차후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 효과를 하는데 결손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해 결손금이 있고 옛날부터 누적된 예전 결손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것이 예고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겠죠. 유통기한이 좀 오래 남는 것이 당장 오늘 산 거죠. 오늘 산 우유가 좀 10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하니까 좀 오래 먹을 수가 있고 얘는 없어질 거잖아요. 곧. 그럼 얘부터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소득세법은 얘부터 처리를 합니다. 얘부터 먼저 이제 2월 결손금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씁니다. 법인세법은 반대예요. 법인세법은 예전 결손금 먼저 쓰고 나서 당해 결손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반대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결손금이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 오래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 법은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오래된 거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얘부터 써야 되잖아요. 맞죠? 일단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92의 기출문제, 이론문제 풀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